최근 글로벌 증시가 긴축 공포에 시달리며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미국 연준의 1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는 가운데 급락세가 일단락될지 여부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폭탄 수준의 주택 공급 공약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당 후보의 부동산 공약들은 현실과 동떨어져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맹점 수수료율 추가 인하 이후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카드사들이 신규 카드 발급을 무더기로 중단하고 나섰습니다. 단종 카드들은 대부분 혜택이 많은 알짜 카드여서 소비자 이익을 등한시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5G 주파수 추가 할당 문제를 놓고 통신 3사 간 신경전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의 밥그릇 싸움에 소비자들의 편익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마감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아쉽게 끝이 났습니다. 내일 LG에너지솔루션 상장과 FMC 결과를 앞두고 아직까지는 시장 방향성을 좀 탐색하는 모습인데요. 증권부 박찬희 기자와 시장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 기자, 오늘 시장 어땠습니까? 네, 오늘 우리 증시는 4거래일 내리 하락 마감했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양대 지수는 장 초반 1% 가까이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곧바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 전환한 이후 변동성 장세를 보이다가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41% 하락한 2,709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또 코스닥 지수는 0.83% 하락한 882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FOMC를 앞두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온 데다가 장 후반 기관까지 매도로 돌아서면서 하락했고 또 코스닥의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한 가운데 개인이 대거 팔아치우면서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대 지수 시총 상위 10개 종목도 대체로 하락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LG화학과 기아만이 강세를 보였고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사업을 확장한다는 소식에 8% 넘게 급등한 가운데 LNF, 카카오게임즈 이 3개 종목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변동성 장세를 보였는데요. 오늘까지 4거래일 내리 하락한 가운데 개별 이슈로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이 나오는 등 개별 종목 장세가 뚜렷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장 초반 증시가 좀 나흘 만에 반등을 해줘서 기분 좋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하락 마감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번 주 전체로 보더라도 하락폭이 지금 굉장히 가파른 상태인데 특히 외인 기관 수급뿐만 아니라 개인들 신용 물량까지 지금 대거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신용거래를 한 개인 투자자들의 발에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긴축 속도에 대한 공포로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보유한 주식을 다 팔아도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이른바 이 깡통 계좌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급속히 줄었는데 이게 고스란히 반대 매매로 이어졌다는 분석인데요. 이 때문에 개인 투자 손실은 물론이고 나아가 시장 하방 압력 가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진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승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 융자. 주가 상승기인 적은 투자금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최근처럼 급락장에선 주식을 다 팔아도 빌린 돈조차 못 갚는 일명 깡통 계좌가 되기 쉽습니다. 이미 연일 우리 증시가 급락하면서 이런 깡통 계좌로 걱정을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반등을 좀 일부 주다가 빠지는 게 아니라 매도 기회 없이 거의 계속 연일 빠지고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좀 신용을 공격적으로 쓰신 분들은 그런 담보 부족 이런 것들이 발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로 인한 또 반대 매매도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제 지난 21일 기준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22조 9천억 원으로 3거래일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7일과 비교하면 1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을 중심으로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급격히 감소해 개인들의 투자 손실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긴축 속도에 대한 우려와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위험 고조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 1월 첫 거래일인 3일부터 21일까지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금액은 총 3,044억 원으로 하루 평균 200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지난 11일에는 하루 동안 314억 원 규모의 반대 매매가 있었는데 최근 3개월 기준 가장 큰 규모입니다. 문제는 이런 물량이 증시 수급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지수의 추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수 하락에 따른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수급적으로 그런 악순환이 코스피는 계속적으로 밀려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하락한 만큼 늘어나겠죠. 국내 증시를 둘러싼 악재가 단기간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 전문가들은 반대 매매 출회로 지수의 하락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용거래 융자 잔고 비중이 높은 종목에 대해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이 반대매매 출회로 지수 하방 압력이 더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종목 보실 때 신용 잔고 비중 잘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FOMC 회의 내용 발표가 됩니다. 이제 내일 나올 발언에 따라서 증시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결국 관전 포인트는 긴축에 대한 속도겠죠, 박 기자? 맞습니다. 어제부터 이틀간 열리는 미 연준의 1월 FOMC 회의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번 FOMC는 연준의 긴축 정책 속도 같은 핵심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 급락세가 일단락 될지 아니면 추가 조정이 나올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월 FOMC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지 정경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관심 포인트는 미 연준의 추가 긴축 신호 여부입니다. 시장의 우려대로 한꺼번에 0.5%포인트 인상을 비롯해 연내 4회 이상 기준금리를 올릴지가 관건입니다. 일단 시장은 미 연준의 확고한 기존의 긴축 스탠스 유지를 관측합니다. 최악의 인플레이션 상황에 더해 최근 불거진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을 감안할 때 다소 매파적인 움직임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채권 시장, 이게 회사채 시장이죠. 이제 회사채 시장은 아직 그렇게 동요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 게다가 11월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변수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가 될 거고.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도 유가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편이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연준 태도 자체는 좀 더 긴축적으로. 그러나 긴축 속도를 둘러싼 불확실성 확대로 최근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이 급격히 요동치고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연준의 시장 달래기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빨리 갈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좀 모기지 대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 이자 부담이 조금 높아질 수 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쓸 돈이 그렇게 작년 대비해서 높아지지 않고 있다. 구매력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급작스럽게 이렇게 금리를 4회, 5회, 6회 이런 식으로 올리는 그 빠른 속도보다는 신뢰성을 주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러나 과거를 보면 연준은 긴축이 시작됐을 당시 시장의 전망보다 좀 더 빠르게 금리 인상에 나섰던 만큼 연준의 시장 달래기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시장에서 나옵니다. 1월 FOMC 회의 직후 긴축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안도감에 일부 반등 양상이 나오더라도 미 연준의 긴축 스탠스는 여전히 확고한 만큼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일단 긴축 스탠스는 유지할 것으로 보이되 최근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약간의 시장 달래기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 다만 과도한 기대감은 경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 기자,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최근 미국 증시 역시 분위기가 좋지 않죠? 네, 미국 증시 역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3%, 4.8%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무려 6.6%나 빠졌습니다.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증시 전반에 걸쳐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주 위주로 구성이 된 나스닥 지수에 가장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내일 이제 일단 FOMC 결과가 발표되고 우리 시장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이 참 투자자분들에게 중요한 날일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아직 증시가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한 만큼 증권업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긍정적인 의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최근 국내 증시가 6에서 7% 급락했기 때문에 내일 FOMC 결과 발표 이후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 반등 이후 3월 최초 기준금리 인상 전까지는 증시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예상 코스피 밴드로 2,700에서 2,950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증시에 타격을 주는 발언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증시 하락세가 제한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증시 안정화 단계일 뿐 반등 단계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그런 설명인데요. 따라서 분할 매수로 저점을 잡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보수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방인석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내일 FOMC 결과가 발표되고 LG에너지솔루션 상장으로 인해 시장에 수급 쏠림 현상이 예상된다며 금요일까지 변동성 장세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국내 증시가 설 연휴 휴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연휴 전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할 것을 조언했는데요. FOMC 결과와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이슈를 모두 소화하고 설 연휴까지 끝난 2월부터 증시가 바닥인지 아닌지 확인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내일 연준의 FOMC 결과 발표와 역대급 IPO 대여로 꼽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이라는 이 두 가지 빅 이벤트가 예정돼 있는 만큼 내일 증시 흐름 꼼꼼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들어보면 두 가지 의견 모두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기에는 아직이다라는 입장인 만큼 단기 반등이 나오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증권부 박찬희 기자와 시장 상황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 짚어보는 김보미의 뉴스카페 시간입니다. 김 기자,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앞서 증시 진단하면서도 좀 잠깐 나왔지만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모두 주목하고 있는 일정이 있죠. 바로 내일 나오는 1월 FOMC 결과입니다. 오늘 FOMC 관련해서 뭘 주목해서 봐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는 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소식입니다. 네. 바로 들어가 보죠. 연준이 빠르면 이달 기준금리를 올릴 거다. 이런 매파적인 시각도 일부 나오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몇몇 투자은행들이 1월 금리 인상설을 제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이제 시장에서는 이 트레이더들의 94.4%가 현재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인 리스크 문제가 있고요. 또 아무래도 최근 주식시장 급락세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급격한 인상은 좀 부담스러울 거라는 전망인데요. 참고로 이미 S&P 500 지수가 이달 3일 사상 최고가 대비 10%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증시가 큰 조정을 받을 때 연준이 이제 구원투수로 나오는 걸 우리가 연준 풋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앞서 이제 정경준 기자 리포트를 보는 것처럼 이번에는 연준 풋을 기대하기는 아직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에버코어 ISI에 따르면 이 연준은 증시가 23.8% 폭락하면 완화적으로 이 정책을 전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준 풋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뜻이고요. 대신 3월 금리 인상과 앞으로의 인상 일정에 대한 시그널을 조금 더 분명히 해서 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시도에 나설 것이라는 점만큼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 파월 의장의 입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정말 이제 세계 경제 대통령이다라는 표현이 과언이 아닌 게 네. 내일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뱉느냐에 따라서 정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네.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파월 의장 발언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네, 세부 일정을 좀 말씀해 드리면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에 FOMC 성명서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30분 뒤에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시작이 됩니다. 네. 이번 FOMC에서는 이 파월 의장의 발언 말고는 추가 힌트로 삼을 만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향후 금리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인다를 나타내는 점도표가 이번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이 자료는 이 통상 369 12월에 발표가 됩니다. 네, 저희도 내일 이 시간에 이제 생방송으로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고 네. 이 연준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 변수하면 역시 뭐니 해도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지금 뭐 관련 지표도 이번 주에 또 추가로 나온 게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8일,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이 될 텐데요. 이 12월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소비자들의 관점에서 가격이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연준에서 특히 신경을 쓰는 자료인데요. 앞서 이달 초에 나온 이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PCE도 높은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표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출렁인다,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다만 한 번 더 인플레이션의 심각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좀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PCE가 28일에 나온다고 하면 이미 연준 위원들은 대부분 다 이 데이터를 어느 정도는 확인하고 이번 FOMC에 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기준금리를 앞으로 이제 올리기 시작할 텐데 거기에 맞춰서 그렇다면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죠. 저도 그런데 1월 FOMC도 FOMC지만 투자자들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된 건지 아니면 앞으로 또 추가 조정이 있을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이 과거 미국 금리 인상기에는 장이 어땠나를 좀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좀 과거를 알면 미래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좋습니다. 일단 그럼 현재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나 빠져 있는 상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미국 3대 지수 ETF의 올해 수익률 자료인데요. 아무래도 기술주들이 좀 대거 포진해 있는 이 나스닥에서 올 들어 마이너스 14.08%로 가장 많이 빠진 모습이죠. 그리고 S&P 500과 그리고 또 다우가 연초 이후 각각 9%, 또 5.53% 하락했고요. 고점 대비로는 S&P 500이 또 9.05%, 다우가 6.86% 하락한 상황입니다. 네, 거의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버금갈 정도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실제 좀 이런 지금의 하락세가 과거 데이터와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10년치로 보더라도 세 손가락 안에 들 만한 좀 조정장입니다. 물론 변동성도 그만큼 큰데요. 이 나스닥 ETF QQQ 기준으로 지금 고점에서 14.08%가량 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이 빠졌던 게 2020년 3월입니다. 무려 고점에서 22%가량 좀 빠졌죠. 코로나 발발 시점이죠? 네, 맞습니다. 이 지금 조정장은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빠졌던 상황이고요. 이전에도 2018년 12월 그리고 또 2015년 8월 이렇게 이때가 금리 인상기였는데 16% 그리고 12% 고점 대비 이렇게 빠졌었거든요. 이제 그만큼 올해가 10년치로 봐도 자주 오는 급락장이 아닌데 지금 현재 그걸 막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직전 금리 인상기에도 지금처럼 이제 조정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거고 네. 그렇다면 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미국은 1950년 이후에 이 12차례 금리 인상기가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시기에 S&P 500 지수는 500 지수가 하락한 경우에는 72에서 74년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부분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미국 경제 침체기와 금리 인상기가 겹쳤던 시기인데요. 평균적으로 금리 인상기에 S&P 500 지수는 연평균 9%가량 상승한 걸로 나타났고 특히 가장 최근이었던 15에서 18년에는 연평균 8.4% 상승 을 나타냈습니다. 저 때는 뭐 경제가 워낙 좀 성장세가 좀 가파르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도 뭐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금리 인상의 여파가 좀 적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추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거나 이제 비교적 최근에도 금리 인상 직후에 조정은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뭐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였다라는 건 좀 명확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좀 최근 자료를 조금 더 자세히 좀 보시면요. 2015년부터 18년까지 금리 인상기의 S&P 500 지수 흐름입니다. 15, 16, 17, 18 이렇게 4년 동안 이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총
9번 올렸습니다. 자료 화면에서 이렇게 좀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기존금리 인상 그리고 대차 대조표 축소를 실시했던 시점들인데요. 올해랑 상황은 좀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1차 금리 인상 전후 빨간색 박스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인상 전부터 좀 오르락내리락 변동성이 심해지다가 2016년 초에 고꾸라집니다. 급락장을 나오는 거죠. 물론 이때 중국 증시 폭락 그리고 또 북한의 핵실험 등 좀 기타 대외적인 요소들이 반영된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이후에 좀 추이를 살펴보면 다시 또 뭐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또 고꾸라지고 거의 6, 7개월을 이렇게 보내거든요. 지금 보라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네. 그러다가 연말로 가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연초 대비 11%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 금리 인상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S&P 500 지수는 조정을 받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서 돌아보면 결국에는 좀 회복해 있더라라는 겁니다. 금리 인상이 막 시작될 때만 장이 좀 크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고 네. 그 이후에는 실제 금리가 인상이 되더라도 장이 조정을 받기보다는 장기적으로는 좀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였다. 근데 이제 2018년 아까 그래프를 보니까 2018년쯤 가서는 다시 또 급락하는 흐름을 보인 것 같은데요. 네, 2018년 말이 좀 그랬는데요. 이때는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연준은 추가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믿을 수 없다면서 연준을 압박하는 상황이 좀 있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시장에서는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의구심이 좀 커지고 있던 상황이었고 미중 무역 분쟁 불안감 등 각종 대내외적인 요인들이 더해지면서 다시 한번 급락장을 맞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좀 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 폭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많이 조정을 받은 지금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뭐 지금이 바닥이다 아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요. 크든 작든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입니다. 조정이 1차적으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만 몇 차례 추가 조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건데요. 증시 전문가들이 많이 보는 것 중 하나로 20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평선이라고도 하는데 투자 심리에 있어서 일종의 마지노선 같은 개념인데요. 지수가 이 200일 이평선 밑으로 뚫고 내려가면 보통 투자 심리가 위축된다라고들 하거든요. 코로나 때도 200일 선을 깨고 내려가니까 폭락이 왔고 그리고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도 이 검정색 200일 이평선을 깨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때 투자자들로서는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손절을 할까?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주식을 매도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심리가 많이 위축돼서 오르려고 하면 또 떨어지고 그런 게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월가에서는 지금 뭐 함부로 들어갈 때는 아니다. 과거에도 200일선 아래로 지수가 무너졌을 때 이게 회복되는데 최소 몇 달은 걸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만 FOMC와 또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증시의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좀 속도가 관건인 것 같아요. 천천히 올려야 이제 증시에도 충격이 좀 적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것 같고 상황이 또 하나 이제 신흥국 달러 부채입니다. 지금 뭐 코로나 이전 대비 거의 신흥국 달러 부채가 거의 20% 가까이 급증했다 이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네. 부채가 많아지면 그만큼 금리 인상 충격도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과거의 흐름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또 확신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내 수백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 급등 사태를 야기한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문제는 대권을 향한 목표 설정에 불과한 만큼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건표 기자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양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공약에서 나란히 공급 폭탄을 외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2사 대책 전까지 공급을 막고 수요만 옥죄는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두 후보는 각각 311만 가구, 250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서울에 107만 가구, 50만 가구를 새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수치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기존에 발표된 250만 가구의 공급 계획은
여야 모두 임기 내에 실현하기는 어려운 수치입니다. 구체적인 공급 방법과 실행 방법 등이 핵심적인 논의 사안이 돼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19만 6천 가구, 연평균 4만 가구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 평균 물량의 최소 3배에서 최고 5배에 달하는 공급을 이뤄내겠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공급이 쏟아진다면 오히려 멸실주택 증가로 인한 이주 수요로 집값이나 전셋값이 상승하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특히 김포공항이나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 공급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의 마찰도 예상됩니다. 이사 대책에 신규 주택 부지로 포함된 태릉CC나 서울의료원, 과천청사 등은 이미 주민과 지자체의 강한 반발로 사업이 백지화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신도시는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지만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은 재건축 재개발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단기 공급에 목매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 2, 3종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거나 거부감이 큰 공공주도의 정비 사업이 아닌 민간에게도 길을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카드사들이 연초부터 혜택 줄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추가로 낮추면서 수익 악화를 만회하려는 시도입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신한카드 홈페이지의 공지란입니다. 총 5종의 신용카드 발급을 올해부터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신한 더모아카드는 모든 가맹점에서 1,000원 미만 결제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알짜 카드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달부터는 신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KB국민카드도 체크카드 4종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대 20%까지 할인해주는 청춘대로 꿀쇼핑 알파카드를 다음 달부터 발급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단종 카드를 소지한 사람들은 유효기간 제한장이 가능하지만 신규 발급은 불가능해 사실상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연초부터 알짜 카드 발급 중단에 나선 이유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신용판매 수익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달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내달부터 영세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0.8%에서 0.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번 카드 수수료율 추가 인하로 카드사들의 올해 영업이익은 약 2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수익 보전을 위해 무이자 할부 등 마케팅 비용을 축소하고 일부 알짜 카드의 발급 중단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합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카드사들이 이제 결제 부분의 수익 비중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제 혜택이 많은 알짜 카드들이 앞으로도 계속 단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200여 종의 카드가 무더기로 단종된 상황. 올해도 매서운 카드 구조 조정이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선택권 역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오늘 처음으로 1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빠르게 확진자를 가려내는 것이 방역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만큼 국내외 곳곳에서 진단키트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30분 이내로 신속 검사가 가능한 진단키트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밀려드는 주문에 쉴 새 없이 생산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예원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조립을 앞둔 테스트기가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양성이면 2줄이, 음성이면 1줄이 나오는 코로나19 자가검사용 디바이스 조립 공정입니다. 저는 지금 진단키트 생산이 분주히 이뤄지고 있는 휴마시스 분포 공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오미크론 확산세에 올해 상반기까지 진단키트 수주량이 가득 찼습니다. 휴마시스의 주력 제품은 코로나19 확진자를 30분 이내 빠르게 가려낼 수 있는 이 항원 진단키트입니다. 신속 항원 검사는 기존 유전자 증폭 검사에 비해 민감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신속하게 결과를 알 수 있어 PCR 검사보다 확진자를 빠르게 판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해당 검사 방식을 먼저 도입한 후 항원 진단키트 주문이 폭주했고 이로 인해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휴마시스는 최근 2달간 총 2,200억 원가량의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수주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전부 다 국내나 해외는 많이 올라와 있어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PCR 검사 가능한 곳이 우리나라 여건과 다르게 많지 않아가지고 신속항원 진단 검사를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진단키트 업계 1위인 SD바이오센서는 이달 북미 지역에서만 약 3,40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휴마시스와 SD바이오센서는 다음 주로 다가온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에도 공장을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다음 달 초부터 국내 방역 체계도 전환되면서 자가 진단키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들 업체들은 국내 공급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입니다. 보건소에서 의료 전문가 또는 자가 신속항원 검사를 시행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또 한쪽으로는 동네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시에도 검사를 추가로 할 수 있게끔 전국 확대에 대해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속항원 검사에 대한 검사는 2월 초까지는 준비를 하도록. 오는 29일부터 전국 선별진료소에 배포될 자가검사 키트는 SD바이오센서, 휴마시스 등 국내 3개 업체가 식약처 허가를 받았습니다. 또 의료진 등 전문가용 진단 제품은 식약처 허가를 받은 18개 업체의 22종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진단 시약 업체들도 향후 국내 수요 폭증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어느 쪽으로 국내 방향이 이제 결정되냐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거기에 맞는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수요는 이제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은 하죠. 기존 PCR 검사에 비해 저렴하고 신속한 항원 진단 키트의 이점이 큰 만큼 국내와 해외 모두 당분간 특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이동통신 3사의 주파수 갈등이 점입 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경매에 나선 5G 주파수가 LG U+와 인접 대역에 위치하면서 SKT와 KT가 공정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는 건데, SKT는 아예 자신들의 인접 대역 주파수도 추가 할당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양현주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SK텔레콤이 정부에 추가 할당을 요청한 주파수 대역은 3.7GHz 이상 대역 40MHz 폭입니다. 해당 대역은 SK텔레콤 인접 대역으로 SK텔레콤 입장에선 추가 투자 없이 확장이 가능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 U+ 인접 대역인 3.4에서 3.42GHz 구간만 추가 경매에 붙인 것에 대해 초강수를 둔 겁니다. SK텔레콤 측은 공문을 통해 당초 추가 할당 목적으로 밝힌 고객 편익과 투자 촉진에 합당한 방안인데다 3사 모두 공정 경쟁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다만 SKT와 한 배를 탔던 KT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 대역을 쓰고 있어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SK텔레콤이 요청한 대역이 최근 미국 항공기 전파 간섭 문제가 불거진 곳과 인접해 있는 주파수 대역이라는 겁니다. 항공운항에 필요한 전파 고독의 주파수는 전 세계 공통으로 4.2에서 4.4GHz를 사용해 국내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과기부는 3.7에서 4GHz 대역에 클린존을 설치해 위성방송 주파수 간섭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테스트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기부는 오는 27일까지 SK텔레콤 공문에 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LG U+가 주파수 경매를 요청한 후 이를 승인받기까지 5개월의 시간이 걸린 만큼 SK텔레콤이 요청한 대역도 일정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SK텔레콤이 경매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주파수 할당을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동안 5G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통 3사가 작년 말까지 준공을 완료한 28GHz 5G 기지국은 138국으로 의무이행 4만 5천국 대비 0.3%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5G 설비 투자 비용 역시 매년 줄어드는 상황. 소비자 단체들은 이번 주파수 경매가 통신사 간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최근에 불거진 주파수 갈등과 관련해서는 소비자의 그런 편익이라든지 그런 품질 관련해서 고통받던 소비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려는 움직임보다는 통신 3사의 자사들의 어쨌든 이익을 조금 극대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부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네, 산업부 방서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 기자, 이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면서 굉장히 자신만만했던 우리 이통 3사인데 지금 뭐 이제 소비자들은 뒷전이고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좀 살펴보죠. 일반인들로서는 사실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 이 3.5GHz 그 주파수 대역의 20MHz 폭을 왜 LG U+에 인접하게 두느냐.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건데 새 통신사가 지금 할당된 그 5G 주파수가 SKT랑 KT는 앞서 리포트에서도 살펴봤지만 100MHz, LG U+만 지금 80MHz니까 그러니까 LG U+한테 조금 더 20MHz를 좀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그게 맞는 것 같죠. 그리고 지금 LG U+가 3등 통신사기 때문에 뭐 사이좋게 100MHz씩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통신사들이 외치는 그런 공정한 경쟁 뒤에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그 LG U+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3등 통신사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네. 실제로 이 5G 가입자 수도 뭐 SK텔레콤과 KT에 이은 3등이고요. 그런데 바로 이 5G가 이 순위를 뒤집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지난해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5G 품질 평가에 따르면 2위 사업자인 KT와 3위 U+의 수도권 지역에서 서비스되는 5G 속도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네. KT가 지금 기지국이랑 장비수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말이죠. 2위가 여러모로 유리한데도 3위와 품질이 비슷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통신업계에서는 좀 소위 장비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LG U+는 현재 서울과 수도권 북부 지역에서 지금 3.5GHz 대역 5G 기지국 구축에 지금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 SK텔레콤과 KT는 지금 같은 지역에서 삼성전자 장비를 쓰고 있고요. 특히 지금 LG U+가 쓰고 있는 이 화웨이 장비는 좀 삼성전자의 장비보다 좀 안테나 수가 많고 또 커버리지가 더 넓은 만큼 이에 따른 성능이 약 30%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따라서 LG U+가 추가 주파수를 가져가게 되면 앞으로 5G 품질 평가에서 뭐 KT는 당연히 넘을 것이고 뭐 SK텔레콤까지 위협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통신 3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 지금 뭐 5G 품질 역전이 발생한다면 지금 현재 지금 SK텔레콤 또 KT, LG U+ 순의 이런 가입자 구도도 좀 변할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옵니다. 지금 그 20MHz 주파수를 가져간다는 게 LG U+의 품질이 어떤 식으로 좋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일단 LG U+가 20MHz 굉장히 좀 좁은 영역 같지만 요거를 가져가게 되면은 일단 저희가 이제 5G 뭐 이런 품질을 따질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속도지 않습니까? 네. 이 속도가 일단은 빨라질 겁니다. 단순 계산으로 치면은 지금보다 한 25% 정도 빨라질 거라고 하고요. 예. 이거를 근데 이제 다른 통신사가 가져가도 일단 속도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주파수를 많이 가져가니까. 그런데 이제 그 대역, 인접 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통신사들의 주파수 대역과는 가깝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좀 모아서 하는 기술이 필요해서 요거까지 이제 그 다른 통신사가 20MHz를 가져갔을 때는 한 2년 정도는 기다려야지 좀 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따라서 결론은 셋 중에 누가 가져가도 속도는 빨라진다. 그런데 LTE보다 정말 획기적으로 빠른 그런 5G 서비스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그거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요? 아니, 그 분명히 보면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장비 숫자는 지금 KT가 더 많은데 장비의 품질 면에서는 LG가 더 뛰어난 상황이어서 이 상황에서 LG U+가 지금 이번 주파수 대역까지 가져가게 되면 뭐 확실하게 이제 속도 면에서 앞지를 수 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유리해지니까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만 볼 일이 아니라고요? 일단 지금 아까도 잠깐 이제 숫자를 말씀드렸지만 빨라져 봤자 한 25% 정도 지금 속도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처음에 5G가 이제 뭐 상용화를 앞두고서 이제 정말 뭐 우리나라가 선도국으로서 얘기를 한 게 LTE보다 분명히 20배가 빠르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랬죠. 20배가 빨라지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고요. 예. 지금 우리가 사실 예전에
그 시리즈에서 좀 LTE로 넘어올 때는 스마트폰 속도가 되게 빨라졌다는 걸 느꼈잖아요. 네.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거를 볼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이 LTE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막상 5G로 넘어오고 나니까 LTE를 쓸 때보다 정말 엄청나게 빨라진지는 잘 실감을 체감이 못하는 잘 안 거예요. 돼요. 예. 분명 이제 뭐 5G가 뭐 LTE보다 20배나 빠르다고는 했는데 지금 정부 조사에 따르면 지금 뭐 거의 출범 초기보다 한 5배 정도는 빨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뭐 20배는 턱없이 모자라고요. 예. 그마저도 이제 속도가 그 5G 평균 속도에 못 미치는 곳도 적지 않다는 말입니다. 일단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수도권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네. 지금 통신 3사 그 5G 다운로드 속도가 한 평균 800 Mbps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한 4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업로드 속도는 LTE보다 느려요. 예.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문제의 그 20MHz를 LG U+가 가져간다고 해서 아니면 뭐 다른 통신사가 가져간다고 해서 우리가 느끼는 서비스 품질이 확 좋아지느냐,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담할 수가 없고,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쓰는 그 5G가 진짜 5G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가 아니라고요? 그건 예. 또 무슨 말입니까? 일단 이번 주파수 경매에 붙여지는 그 20MHz 폭이 지금 3.5GHz 대역에 속한 거라고 했잖아요. 예. 이 지난 2018년 통신사들은 이것 말고도 지금 이미 2,400MHz나 되는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았습니다. 바로 이 2,400MHz 폭이 바로 그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알려졌던 진짜 5G, 그 28GHz 대역입니다. 이 많은 거를 두고 지금 통신사들은 고작 그 20MHz 가지고 싸우는 중인 겁니다. 이 28GHz를 지금 초고주파 대역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3.5GHz의 중저 대역보다 속도는 빠르지만 조금 이제 장애물을 뚫거나 피해갈 수 있는 그런 회절성이 약하고 또 기지국 설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통신사들은 지금 이 대역을 거의 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 표에 나와 있는 기지국 수는 뭡니까? 그 28GHz 대역의 기지국 아닌가요? 예, 그런데 지금 원래 목표가 네. 지금 뭐 작년 말까지 45,000개를 짓겠다고 지금 통신 3사가 공약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SK가 103개, KT가 51개, LG U+가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런 거군요. 아까 이제 리포트에서도 보셨다시피 이행률이 0.3%밖에 안 됩니다. 그렇군요. 진짜 5G 대역은 놀리고 있고 가짜 5G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5G 대역은 앞으로도 못 쓰는 건가요, 계속? 지금 우리가 좀 이제 투자나 이런 활성화에 주춤한 사이에 해외에서는 벌써 지금 비통신 기업도 5G망을 이제 구축할 수 있게 하면서 로컬 5G라는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예. 좀 건물이나 공장 이런 특정 지역에 한해서 사용 가능한 5G 무선 자가망, 즉 제한된 지역에서 활용하는 서비스에 맞춤한 그런 특화형 네트워크인데요.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메르세데스 벤츠나 뭐 바스프, 보쉬 이런 글로벌 제조사를 포함한 120개 이상 기업이 그 로컬 5G 면허를 획득했습니다. 사실 우리 통신사들이 좀 이렇게 통신하면 배당주잖아요. 좀 이런 높은 배당 성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지출 성격의 투자를 뭐 갑자기 확 늘리고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따라서 그 현재 기지국 구축이 더뎠던 28GHz 요 대역을 바로 이런 비통신 5G 특화망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직진성이 강해서 넓은 지역에 활용하기는 좀 어렵지만 좀 특정 지역에 적용해서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보자는 얘기고요. 우리 정부도 지금 이음 5G라는 이름으로 뒤늦게 이제 비통신 기업의 5G 특화망 확대에 나선 만큼 너무 통신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향후 더 많은 곳에서 좀 이제 진짜 5G를 좀 활용할 수 있을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이 진짜 5G는 맛도 못 봤는데 또 지금 6G 개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뭐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방서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국경제TV는 신년 기획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세대별 투자 성향과 주요 재테크 수단 등을 분석하고 주요 시중은행 대표, 프라이빗 뱅커들로부터 세대별 자산관리 포트폴리오 전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MZ세대로 불리는 2030 세대와 40대 재테크 전략을 분석했는데 오늘은 50대와 60대 재테크 전략을 제시합니다. 먼저 문성필 기자입니다. 50대와 60대는 적극적인 투자보다 안정적인 자산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50대와 60대 모두 5명 중 3명은 본인의 투자 성향을 적극 공격 투자형이라고 답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1억 원에서 3억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0대와 60대 모두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60대의 경우 은퇴 자금 등을 바탕으로 3억 원 이상을 투자에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25.52%, 4명 중 1명에 달했습니다. 자산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는 50대와 60대 모두 주식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다만 2순위 응답은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50대는 부동산을, 60대는 예적금을 선택했습니다. 은퇴 여부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투자 전략은 50대와 60대 모두 인터넷과 미디어 등을 통해 정보를 얻어 스스로 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5명 중 4명에 달할 정도입니다. 반면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 PB센터를 방문해 전문가 상담을 받아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경우는 50대와 60대 모두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유튜브 등 투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네,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50대, 60대 투자자분들의 자산관리 전략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경제부 전민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정 기자, 아무래도 50대, 60대는 본격적으로 은퇴를 좀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20, 30대, 40대랑은 전략이 좀 달라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앞서 보셨다시피 5060 세대도 2040 세대와 마찬가지로 주식과 부동산 위주의 적극적이고 또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보였는데요. 네, 전문가들도 저성장, 저금리의 어려운 투자 환경에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5, 60대 역시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필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은퇴가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데다가 의료비나 자녀, 결혼 자금 등 돌발적인 목돈 지출이 생기는 시기죠. 네, 그런 만큼 원금을 지키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위험, 중수익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우선 주식 투자를 할 경우에는 미국 대형 성장주 위주로 담고 비중은 30에서 40%로 줄여서 리스크를 분산시키라는 게 공통된 조언이고요. 네, 주식 이외에는 ELS, 연금보험, 즉시연금, 부동산 리츠, 채권 등을 추천 상품으로 제시했는데요. 이 중 2개에서 3개 상품을 15에서 20%의 비중으로 가져가라는 겁니다. 특히 ELS를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변동성이 큰 장에서도 연 5에서 6%의 수익률이 나오고 월 지급식을 선택할 경우 지급식 상품으로 매월 연금 형식의 이자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현금도 10% 정도 확보해야 한다는 팁도 잊지 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ELS가 직접 투자 대비해서는 안정적이고 예금 대비해서는 좀 높은 수익률을 보이면서 최근에 또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대별로 좀 나눠서 더 깊이 들어가 볼 텐데 먼저 50대입니다. 이제 50대는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준비하는 시기일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50대는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가 시작되는 시기죠. 네, 가장 큰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은 당장 손에 쥐게 될 퇴직금을 또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일 텐데요. 일단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일반 은행 계좌보다는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라고 하죠. IRP 계좌로 받는 게 유리합니다. 네, 퇴직금을 IRP에 넣어두고 만 55세 이후에 10년간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 퇴직소득세를 30%나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데 또 11년 차부터는 40%로 절감 혜택이 늘어납니다. 특히 나머지 또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도 연금 수령 기간에 분산해서 나가기 때문에 세금으로 냈어야 하는 금액 운용에 따른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이게 개인형 IRP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퇴직금을 인출하기 직전까지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어떤 얘기입니까? 아, 네, 맞습니다. 은퇴하기 전까지는 IRP 계좌에서 내 퇴직금이 이제 잘 운용되고 있는지 이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개인형 IRP는 정기예금과 같이 안정형 상품으로 구성돼 금리가 1%대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PB들은 IRP에 가입했으니 이제 됐다 이렇게 방심하지 말고 펀드나 이제 주식형 상품으로 리밸런싱을 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생애주기에 맞춰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한 생애주기 펀드, 즉 TDF나 은퇴 이후 정기적인 소득을 보장해주는 타깃 인컴 펀드 TIF로 운영하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 인터뷰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퇴직금 운용은 TDF와 TIF를 활용하시면 손쉽게 글로벌 분산 투자와 자산 배분을 시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바로 수령하실 계획이라면 확정금리형 상품과 TIF를 3대7 비중으로 유지하시면서 인출 순서를 확정금리 상품을 선순위로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이제 가입만 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뭐 TDF, TIF 같은 펀드들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또 조언이 나온 만큼 개인적으로도 체크를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퇴직금 운용 이외에 또 어떤 조언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50대는 이제 질병에 대한 노출도가 증가하는 그쵸. 시기죠. 네, 예. 그래서 보험 상품의 준비는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보험금을 이게 더 늘려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했는데요. 근데 50대에 그게 이제 보험 상품을 제대로 준비해두지 않는다면 60대 이상이 됐을 때 노후자금을 고스란히 이제 의료비로 지출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네, 최우선으로 이제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는 본인 부담금 중 일부가 지급되는 실손보험비와 이제 실손보험과 진단비 보험을 이제 전문가들은 꼽았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도 사실 가입을 했다고 안심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일단 세부적으로도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많다고 하니까 꼼꼼하게 좀 관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60대로 일단 넘어가 볼 텐데 60대 이상은 거의 뭐 이제 은퇴를 했다라고도 좀 가정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조언이 또 유리할까요? 네, 60대 이상은 사실 이제 은퇴를 했다고 보는 게 맞는데요. 때문에 실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이제 생활비 확보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PB들은 공통적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까지 있는 즉시연금 상품에 모아놓은 금융자산을 넣는 것이 이제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추천했는데요. 네, 즉시연금 상품 이외에도 60대 이상이 눈여겨봐야 할 월수익 보장 투자 상품도 다양한데요.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목돈으로 투자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월 수익이 발생하는 상품을 좀 가입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상품에는 신종자본증권, 금융채에 해당하는 상품이 있고 추가로 월 지급 ELS 상품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매월 캐시가 현금 흐름이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으로 투자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노후 자금에 대한 충당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60대 또 자산 관리 전략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좀 공통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50대 이상부터는 사실 뭐 상속이나 증여 이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조언하고 있습니까? 네, 5, 60대에서 이제 상속이나 증여가 중요한데 의외로 이거에 대한 이제 사전 정보가 없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최근 1세대 이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죠. 이 상황에서 이제 계속 주택을 보유하면 재산세나 종부세 부담이 커지게 돼서 이제 현금이 부족해지게 되죠. 그러면은 노후 생활에 이제 생활비를 이제 충당할 수 이제 없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맞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상속세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동산 자산이 많고 상대적으로 금융 자산이 적을 경우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부동산을 급히 처분할 수밖에 없겠죠. 네, 따라서 생전에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 자산 현황을 미리 점검하고 만약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종신보험 같은 데에 가입해서 상속세 재원 마련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50대, 60대 자산 관리 전략을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어제 20대에서 40대 전략도 짚어드린 만큼 나이에 맞게 전략을 체크하셔서 또 효율적인 관리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경제부 전민정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